예,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국친환경노협회의 교육국장 맡고 있습니다. 정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친환경 포도하시는 선생님들 뵙게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올리면요. 저는 양평에서 작은 수도장 농사 짓고 있는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같은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협회 오기 전에는요, 서울시청에서 친환경급식 담당관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약 10년 전인데요, 유기 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원인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민원인 상대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 다 모셔다가 저희 과장님 방에 모셔놓고, 고민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배가 작고 못생기고 흑성병도 조금씩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친환경 급식에 써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2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협회 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기 과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노력들, 그러니까 밭을 갈지 않고, 우리 토마토나 딸기 같은 거는 매년 새로운 모종을 통해서 좀 병을 경감시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유기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를 계속 키우고 땅을 갈지 않고 이렇게 농사 짓는, 그리고 대기 중에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조금 저평가돼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유기 과수위원분들을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수위원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여기 백인항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훨씬 저보다 유기농업을 오래 하셨고 철학과 가치의 깊이도 깊으신데, 제가 외람되게 약 한 50분씩 2시간에 걸쳐서 세계 유기농 그리고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잠깐 벗고 해도 될까요? 이게 마스크가 계속 내려갑니다. 하다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길에서 봐도 인사를 잘 못 드려요. 자,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철학. 이거 영상인데 여기 지금 설비가 영상이 안 돌아가는 오래된 구식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장님이 뭐라고 써놓고 동약을 하고 있냐면, 저는 맹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여성이, 멋지게 생긴 여성이 지나가다가 딱 매직을 들고 그 글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교육은 소통이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도 다 소통에 의해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영상이었는데요. 미국의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지구상에 탄소가 배출되는 것들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날짜별로 계속 찍습니다. 그걸 영상을 트니까 우리가 밭을 가는 3월달, 4월달에는 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 시뻘겋게 변해요. 그러다가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니까 저 시뻘건 게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만큼 탄소가 토양에 포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입으로 받아들이고, 물과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그것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탄소는 일정 부분은 토양에 묻히고 나머지는 탄수화물로 바뀌는 것들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 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탄소농법, 이런 것들의 원리죠. 지구상에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숲을 가꾸거나 아니면 농업의 방식에서 밭을 갈지 않는, 밭을 갈 때 나오는 탄소를 줄여서 농사 짓는 방법,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약 160여 개국이 여기에
같이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169개에서 2030, 2030년까지 내지는 2050, 2050년까지 탄소를 약 100년 전의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을 내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제일 먼저 어디가 냈을까요? 역시 농업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연합이 그 계획을 냅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을 CAP라고 합니다. 그 CAP에서 정밀농업 그리고 농업생태학, 유기농업도 농업생태학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혼농이모 뭐죠? 산림에서 농업을 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밤나무 하시면서 바닥에 뭐 고사리를 키우신다든지 이런 게 혼농이모입니다. 혼농이모, 탄소농법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 뭘 통해서요? 예, 직불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럽 그린딜의 농업 전략의 이름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팜투포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유는 그린딜을 추진하면서 탄소농법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그리고 순환 시스템을 농업에 구축해 가축 부산물과 분뇨를 원료로 하는 비료를 생산하고 2030년까지 화학농약의 사용, 항생제의 사용을 50%까지 줄이겠다. 뭐를 통해서요? 전체 농지의 25%를 2030년까지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겠다. 유럽의 유기농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피드백을 빨리 주시면요, 강의가 빨리 끝납니다. 예, 유럽의 유기농업 비율. 독일 같은 나라는 약 11% 정도 되고요. 오스트리아가 17%,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됩니다. 되게 작은 나라고요. 예.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25%까지 늘리겠다. 그러니까 농민 4명 모이면 그 중에 한 농가는 유기농가다. 이런 거죠. 예, 그 정도로 넓히겠다. 그래야 탄소를 중립시킬 수 있다. 일본도 전체 농지의 25%를 25%를 2030년까지 유기농으로 바꾸겠다. 일본은 유기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가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데 25%까지 올리겠대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일본의 그 농업신문 기자가 왔는데 제가 조금 안내를 했거든요. 경기도 팔당에서. 그래서 아니 일본에서 25%까지 2030년까지 유기농가를 늘리겠다는데 가능한 말이냐 이렇게 했더니 농민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정부가 발표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미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저렇게 강화된 농산업, 유럽에 대부분 다 가보셨죠. 우리 백인남 회장님도 가보셨을 것 같은데 유럽에 가보면 정말로 강화된 농산업, 저런 모습들이죠, 주로. 근데 이런 농산업에서 어떻게 바꾸냐, 어떻게 농생태학적으로 바꾸겠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뭐가 바뀌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런 강화된 농산업에서 이런 농생태학적으로 더 전환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주로 뭐가 바뀌었나요? 예, 보면 규모가 더 작게 나뉘죠. 저 얘기는 뭐예요? 더 다양한 작물을 심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축산도 바깥으로 나오고 방목하는 유기농업으로, 그리고 주로 이렇게 깔끔하던 데서 뭐가 생겨났나요? 주로 나무를 심고 생태 비오톱을 만들고 그리고 작물을 다양화하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4명 중에 1명은 유기농업인으로 키우겠다 이런 거죠. 뭐를 통해서요? 다 보조금을 통해서.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설명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 현재 있던 이런 강화된 농생태계, 이 정도의 식생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로를 내고 나무를 심고 생태 비오톱을 만드니까 이 정도의 식생이 살아난대요. 거기에 작물을 더 다양화했습니다. 가축을 풀어 키우고 그랬더니 이 정도의 농업 생태계가 살아나더라.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유럽에 가면 저렇게 일부분을, 우리는 경계지역이죠. 경계지역을 초화류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저렇게 심어 놓으면 국민들이
농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오지요. 저렇게 해놓으면 옵니다. 질문은 중간에 해도 되나요? 아니요. 50분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계속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직불금을 정책적으로 쓰고 있다는 스위스의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직불금으로 먹고 산다. 예, 가능할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스위스 연방농업국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액수가 각 농장의 지형과 면적에 따라 틀리고 환경 생태 규정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 틀리며 자연 경관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 유기농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축과 농작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직불금을 주는데요. 경관, 예, 스위스에 가보면 경관이 좋죠. 완전히 그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농촌이 그냥 관광지예요. 눈 오면 그냥 거기서 스키 타요. 그죠? 예. 그 경관 잘 보존하느냐, 경사도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 고도나 동물을 방목해도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다. 생태 비오톱 뭐예요? 동물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거. 간단한 숲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베어서 켜켜이 쌓는다든지 작은 동물들이 아니면 중대형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예, 멧돼지가 나왔어요. 그냥 총으로 쏴버려요. 고라니가 나왔어요. 그냥 포획해서 잡아서 죽여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더 많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여우가 뛰어가네? 토끼가 뛰어가네? 이 농장에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추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물숲, 나무, 꽃, 때된 농기구. 농기구 오래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저쪽에 처박혀서 녹슬고 있죠. 근데 그거를 기름 잘 발라갖고 바닥에 잔디를 예쁘게 깐 다음에 딱 농기구로 올려놔요. 그럼 그것도 보조금의 대상. 그렇죠? 그리고 농기구의 보관 상태, 자연적 울타리, 뭐 쇠나 철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무로 된 자연적 울타리, 심지어 농민이 장화를 신고 있는 날이 며칠이냐, 이것까지 계산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 같으면 농가론에서 온다? 그러면 나는 장화 신고 있는 거야. 나 일하고 있으니까 보조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를 주냐, 얼마를. 스위스의 평균 농업인의 소득이 약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뭐 여기 1억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저는 한참 미친데 1억인데 평균이 1억이래요. 1억 소득 중에 직불금을 얼마나 받냐? 얼마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자, 내 소득이 1억인데 직불금은 얼마일까요? 예? 8천만 원이요? 예, 거의 근사치입니다.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농업소득은 3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을 직불금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농업 예산 중 직불금의 비중이라고 해서 스위스가 82%. 농민들이 제일 잘 아니까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19.7%. 저 보조금이 주로 다 어디로 가죠, 요즘엔? 5%. 스마트팜. 유기농업 이런 쪽으로는 거의 가는 게 없어요. 주로 스마트팜 이런 쪽으로 다 갑니다. 그거는 농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업에 주는 거예요. 예, 기업에다가 다 주는 거죠. 이렇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코로나가 이태리에 딱 들어갔을 때 이태리의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빼고 다 문 닫아야 된다. 이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약국이었어요. 아프니까 약 사 먹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예, 식료품죠. 누가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나요? 예, 우리 농민들이 갖다 놓는 거죠. 전 세계 인류가 80억 인구인데요. 80억 인구가 공통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통. 우리도 공통으로 하죠. 아침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식사. 예, 드셨죠. 예. 그리고 밥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배설해야죠, 배설.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이 전 세계의 80억 인구가 공통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다. 유기농업의 이슈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토마토 밭의 바닥을 한번 보세요. 깨끗하죠?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까요? 일전에 어디 뭐 농협이 농민들이 장화 신고 자꾸 오니까 흙 묻는다고
농민들 장화 신고 오지 말라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어떻게 저렇게 바다에 깨끗할까요? 흙이 없어요. 예, 수경재배, 양액재배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농무성 USDA에서 저 토마토 밭을 유기재배 인증을 준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경재배는 유기농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다들 알아요. 소비자들도 알아요. 왜 유기농이 안 되죠? 예, 토양에다가 전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토마토는 달았다만 나머지 탄소를 땅에다가 포집시키나요? 아니죠. 포집시키지 못합니다. 땅과 떨어져 있잖아요. 미국의 농민들이 화가 났어요. 이게 이제 유기농 하는 토마토 농민들인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뭐 있죠? 아스팔트 농사. 예,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의 농민들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미국의 농무성 관리들아 잘 들어라. 수경재배는 토양에 그 어떠한 것도 전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어떻게 유기농업이냐. 유기농 인증 심사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토양과 식물체 간의 관계. 이게 유기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걸 유기농을 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했어요. 저건 유기농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발표가 작년에 나왔어요.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는데 캘리포니아 법원은 유기농이 맞다 이렇게 인정해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편협한 방법으로 유기농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농약과 화학 비료를 하지 않았으니까 유기농이 맞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그건 왜 잘못됐는지 뒤에 나옵니다.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예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과학 잡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구상의 농지 중에 64%는 이미 오염돼 있다 이겁니다. 64%가 이미 1개 이상의 농약으로 오염돼 있대요. 그 중에 32%는 100개 이상의 농약으로 오염돼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64%의 농지가 오염돼 있는데 거기에서 유기농업을 했다고 해서 농약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죠. 이미 지구상의 모든 농지는 오염돼 있고 그 오염된 농지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유기농업이다. 예, 인정하시나요? 예. 자, 세계 유기농업 인증 마크들이죠. 예. 주로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데는 뭐 미국, 한국, 중국 이 정도 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죠. 무농약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무농약 없습니다. 전 세계 인증 기준에 무농약은 없어요. 우리는 무농약 왜 만들었죠? 그 전에 처음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 만들었던 김성훈 장관님이 저희 팔당에 이동 장관실 하고 계셨어요. 그때 농민들이 쫓아가서 좀 따졌어요. 팔당에 그때 120농가는 무농약 하지 않았어요.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유기 쪽으로만 갔죠. 그래서 따졌어요. 왜 유기 인증, 무농약 인증, 저농약까지 다 마크 똑같고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김성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농약과 화학비료 가장 많이 쓰는 나라 OECD 국가 중에 몇 등인지 아세요? 예, 1등입니다. 1등. 예. 우리는 항상 1등 아니면 안 하잖아요. 뭐 실업률 1등, 자살률 1등, 뭐 농약과 화학비료도 무조건 1등이에요. 시골에서 보면 막 농약 치고 있으면 뭐 그렇게 쳐서 대간디 갖다 부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기농으로 가기 너무 어려울 거다. 그래서 단계를 만들었죠.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 그리고 하나씩 없애기 시작했죠. 저농약 없애는데 몇 년 걸렸어요? 고시해놓고요 8년 걸렸습니다. 없애겠다고 해놓고 8년 걸렸어요. 무농약은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농약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실랍니까? 그냥 일반 관행으로 가실랍니까? 무농약 없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유기로 가야죠. 유기로 가실 거잖아요.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식물재배의 기원 이런 겁니다. 농업의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런 거예요. 누가 외국의 학자들이 얼마나 됐다고 해요? 1만 년. 혹시 1만 년 사신 분은 안 계시죠? 예, 1만 년 동안 농사를 져먹었는데 어디서? 예,
요 티그리스강이라고 하는 이란과 이라크 사이를 흐르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요 강이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요 삼각주입니다. 이 삼각주의 토양이 얼마나 비옥한지 이 검은 흙을 이 산간지대에다 갖다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뭐가 나왔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 중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빗살무늬 토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밀씨앗이 들었죠. 밀씨앗. 그 밀씨앗의 탄소연대기를 정해봤더니 만년 됐더라. 인류는 만년 전부터 농사를 져먹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출토되는 구석기 시대 벽시예요. 저 벽시의 탄소 연대기를 정해봤더니 얼마 됐을 것 같아요? 1만 3천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만년설보다 3천년이나 앞서서 한반도에서는 쌀 농사를 해먹고 살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들 농민들이 얼마나 그 농업의 원류국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사진입니다. 유기농업의 기본 소양 10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아이폼의 기준들입니다. 기본 소양 10가지 책을 참고하면서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밑에 보이시는 논이 제 논입니다. 저는 논에 저렇게 둔봉 만들고 붓꽃 키우고 논농사도 하고 그리고 메기도 잡습니다. 그리고 토양 관리, 양분 관리,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토양의 비옥도를 오래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동식물 유래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영양분을 토양에 되돌려주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윤작 및 두가작물의 재배에 도입한 작부 체계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외부 투입의 비의존성, 바깥에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죠. 내부에 생긴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해서 내부에서 순환시켜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독일의 어떤 포도 농가를 가봤더니 한 40헥타 정도 농사를 짓는데 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선 많은 거 아니래요. 40헥타 농사 짓는 거는. 근데 그렇게 그 정도 지면 그 안에서 자원순환이 충분히 일어나겠죠. 가축도 키우고 포도밭도 하고 밀도 키우고 사과도 키우고 이러다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저같이 1.5헥타가 안 되는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군 단위에서 이렇게 자원의 순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외부 투입의 비의존성, 바깥에서 가져오지 말아라. 환경부하의 최소화, 영농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토양, 물, 대기 오염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의 건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 논에서 저렇게 저희 딸이 메기를 건져 올려요. 팔뚝만한 메기를.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메기가 살 만큼 환경이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동물 복지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된다. 자, 우리는 참 나쁜 정책을 많이 쓰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동물복지 인증 따로 있나요, 없나요? 있죠. 무항생제 인증 따로 있나요, 없나요? 또 있죠. 우리는 여러 개로 늘어놓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원래 유기농업 안에 동물복지의 개념과 그런 무항생제의 개념 다 있어요. 저탄소의 개념도 있어요. 그냥 유기인증을 따면 그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탄소 따로, 동물복지 따로, 무항생제 따로 이렇게 인증을 좀 남발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동물복지. 유기경종의 원칙, 작물의 품종과 선택,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 윤작체계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시켜야 된다. 12방법은 생물학적 활동력을 유지 향상시켜야 된다. 기생충 대책, 천적 보호를 하고 살충제를 사용 금지해야 된다. 잡초 대책은 화학 제초제의 사용을 금지한다. 일전에 어떤 분이 교육하시면서 강사 양성하는데 내가 천연 제초제 만들 줄 알아요. 근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물리적으로 풀을 태워서 하는 거는 아무리 그 자재가 천연이라고 하더라도 유기농업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생장조절제 당연히 금지죠.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활동의 증진,
예, 두가작물, 녹비작물, 식물성 작물 해야 되고요. 병충해 및 잡초 방제는 어떻게 했냐? 알맞은 작목과 품종 선택하고 적절한 윤작을 하며 기계적인 경우는 천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보금자리 제공하고 침식을 막는 완충지대, 농경상림, 윤작작물 등을 사용하여 생태계 다양화를 도모해야 된다. 포식생물이나 기생동물을 방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유기농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법들은 뭐냐?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고 개선해야 된다. 초지의 식물군을 잘 관리해야 된다. 농장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고 보완적인 상하작용을 촉진해야 된다. 농장 시스템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예. 코덱스 가이드라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덱스 가이드라인. 예, 들어보셨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FAO라고 하는 국제식량농업기구 내에 코덱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코덱스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거기에 유기농업을 규정하고 있죠. 유기농업 NOP, 유기농업 규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4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4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기농법은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유기농업은 환경보호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환경보호 때문에 한다.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생산체계는 사회적, 생태학적, 경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최적의 농업생태계를 이룬다는 목표를 해야 된다. 무슨 뜻이죠? 예, 먹고 튀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계속 지속가능하게 거기에서 식량과 영양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적으로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6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환경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유기농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잔류물이 완전히 제거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죠? 환경이 전반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아까 네이처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64%의 토양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유기농 했다고 해서 거기에 잔류물 뭐예요? 토양의 잔류물이 뭐일까요?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기농업과 관계없는 거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안 나오게 하냐, 이게 유기농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한 생물학적 순환의 활성,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증진 향상시키려는 총체적 생산관리 체계이다.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은 뭐예요? 유기농업의 궁극적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거다. 예, 영상은 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유기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쩌죠? 자, 우리가 주변에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유기농업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혹시 농장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놀러 오셨어요. 유기농업이 뭘까요? 물어보면 농약 안 하는 거예요. 화학비료 안 하는 거예요. 제초제 안 하는 거예요. 성장조절제 안 하는 거예요. 일체의 화학물질 안 하는 거. 이게 그냥 유기농업이래요. 왜 그럴까요? 법에 써 있어요. 법에.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육성과 유기 가공식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유기농업이란 화학비료, 합성농약, 생장조절제, 제초제, 가축사료, 첨가제 이런 것이 일체 안 하는 게 유기농업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계속 제안을 해서 2년 전에 20년 만에 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바꿨어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다, 유기농산물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크게 뭐가 바뀌었죠? 안전한 거에서 뭘로요? 건강한 걸로. 우리 농산물은 그럼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안전한 농산물입니까? 건강한 농산물입니까? 자꾸 안전하다고 하면요, 이게 정말 안전한지 안 한지 볼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전한지 안 한지 보는 방법은 뭐예요? 농약 분석하는 거예요. 그 분석하는데 한 번에 20만 원씩 들잖아요. 그 기계 한 대가 얼마일까요? 4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시에 그 기계가 50대도 넘게 있어요. 식약처보다 더 많이 나고 있어요.
5년 동안 농약검사로 얼마를 썼나 봤더니 500억 썼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입니다. 유기농업은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고 적용되는 원리나 방법은 자연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고 토양 비옥도를 유지시키고 증진시켜서 환경 파괴를 막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 하지마 이런 게 없죠. 이렇게 하자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유기농업의 목적이에요. 근대적 농업. 일본은 이미 근대적 농업이 공업적 농업이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폐해, 그 폐해가 뭐예요? 건강저해, 공해, 환경 파괴, 지력 감퇴, 외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고비용 생산력 감퇴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농업본래의 모습과 잃어버린 생명가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얘네들은 50년대, 60년대 이미 당해봤다는 겁니다. 뭘로요? 뭐 이따이 병, 미나마따 병, 뭐예요? 이따이가 뭐죠? 일본어로? 야 아프다 아야 이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계속 아프다 하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1%가 안 돼 있다. 이런 거죠. 아이폼이라고 하는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에 유기농업의 목적이 써 있습니다. 정의가. 읽어드릴게요. 유기농업이란 토양, 생태계, 인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의미한다. 유기농업은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와 종 다양성 및 생태 순환에 기반하고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배제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한 가지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적 조건에 합당한 생태적 프로세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의 대표적인 논농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가 끝나면 날이 후덥지근해지죠.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장마가 오죠, 장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죠. 개울에 물은 넘쳐나고 토사는 밀려나가고 날은 후덥지근하고 물은 철철 넘치고 그 환경에서 가능한 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포도농사요? 예, 벼농사죠, 벼농사. 예, 그 환경에 적합한 농사를 13,000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유기농업이라는 거예요. 니네 환경에 가장 적합한 농사 방법을 찾아라. 우리가 포도 비가림하는 이유, 그 비에 포도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 환경에 적합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아이폼에서 얘기하는 유기농업입니다. 유기농업은 전통, 혁신, 과학과 더불어 환경보호, 공정관계, 모든 관련 생물의 건강 및 후생을 도모한다. 모든 관련 생물의 건강과 후생을 도모한다. 무슨 뜻이에요? 동물로 치면 동물 복지 갖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은 이것도 영상이었는데요.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책을 그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농업 뭐죠? 바로 이런 겁니다. 예, 한번 가보셨어요? 천안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파리. 나비 날개 같아요. 상추가. 그죠? 이런 거에 주로 지원하죠. 예. 자, 저렇게 키운 것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이런 농사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대요. 네, 너무 좋아요. 왜 좋으시죠? 벌레 구멍이 없어요. 벌레가 먹질 않아요. 학교에다가 내놔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애들이 막 벌레 구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야, 우리 점심에 상추 나왔는데 벌레 구멍이 뚫려져 있다. 여기 어딘가에 벌레도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민원을 넣고 엄마들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왜 애들 먹는데 벌레가 나오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벌레가 먼저 먹어준 거잖아요. 안전한지 안 한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 좋대요. 그러면은 선생님 자녀한테는 어떤 채소, 밥 먹을 때 어떤 채소 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자식한테는 이런 채소 주고 싶대요. 자, 서울시의 친환경급식이 10년 됐습니다. 한지 10년 됐어요. 왜 했어요? 왜? 급식 왜 했어요? 농민들 농산물 팔아주려고?
예, 뭐 그것도 저 밑에 한 100번째는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급식했다는 겁니다. 잘 사는 친구나 못 사는 친구나 똑같이 먹여서 평등의 사회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친환경 급식이에요. 우리가 유기농 포도 담을 때 좀 작은 거나 큰 거나 같이 담자고 하는 유기농업의 정신, 그런 것도 같은 이유잖아요. 잘생긴 사람만, 저기 뭐 송승헌이나 이런 친구들만 저렇게 잘 살고 저같이 못생긴 교육국장은 맨날 이렇게 살고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게 급식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한국보다 10년 앞서서 유기농업의 규범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얘네는 그림으로 딱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자, 어떻게 유기농을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유기농업의 규범입니다. 채소, 과일 이런 것들 어떻게 하래요?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뭘 뿌리네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농약 뿌리지 마 이런 겁니다. 농약하지 마, 방사능하지 마. 여기 트랙터에서 뭘 밑에 뿌리고 있어요. 화학 비료하지 마. 이중 나선형 구조는 뭐죠? 예, 유전자 조작하지 마. 똥 모양은 뭐겠어요? 공장형 축분에서 나온 축분 슬러지 쓰지 마라. 자, 가축은 어떻게 키우래요? 나무가 있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축을 나무가 자라고 있는 바깥에다가 내다 키워라. 가두지 말라. 우리나라 친환경 축산이라고 했던 무항생제 인증 닭 어떻게 키우죠? 예, 케이지에다 넣어서 키우죠. 이미 유기농으로 갈 수 없는 수준으로 됐던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방사능. 방사능 얘기가 계속 나오죠, 미국은. 예. 이거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예, 무항생제. 항생제 하지 말아라. 요거는 반추동물에겐 식물성 사료를 급여해야 된다. 소한테 동물성 사료 주지 말란 얘기죠. 예. 이건 뭐예요?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것들로 동물의 사료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친환경 예전의 축사는 요것 중에서 뭐만 가져왔어요? 요거만 가져왔죠. 요런 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편취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갖다가 무항생제 인증 만들었어요. 어떻게 됐죠? 2017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예, 살충제기라는 사건.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항생제 인증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결과물에서 항생제가 안 나오는 게 인증의 기본이에요. 근데 친환경 육성법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자, 항생제 안 나오면 되잖아요. 농약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무농약 인증이 아니라 무항생제 인증이라고. 근데 전 사회가 그냥 들썩들썩하고 우리 친환경 농가들은 뭐가 됐어요? 범법자가 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친환경 농가들 더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이 생겨났잖아요. 예, 의무교육이 생겨나서 1년에 막 160회, 170회를 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고마운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자, 계란, 우유, 축산물 비슷하죠. 여기 새로운 게 하나 있네요. 뭐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롭지 않은데 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어요. 유기농 물고기 드셔보십시오. 자, 우리 상태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친환경 농업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밑에 거는 하나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요, 중국 가시거나 일본 가시거나 뭐 캐나다나 이탈리아 가보세요. 유기수산이 있습니다. 유기수산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이탈리아의 인증기관이 이체아라고 있어요. 이체아라고 하는 인증기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유기수산. 적정 두수의 사육 두수를 갖는 거. 물고기를 겁나 많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로 줄이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가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는 똥도 적어지겠죠. 물이 깨끗해지죠. 항생제 안 줘도 되죠. 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안 줘도 되죠. 그럼 이 물고기가 건강해지니까 그 물고기 나올 때 유기수산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와일드 캐치라고 하는 바다에 나가서 잡는 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나가서 잡는 거. 이탈리아 앞바다를 섹터로 다 나눠놨어요. 올해 조업하는데, 내년에 조업하는데, 내후년에 조업하는데. 조업하지 않는데 뭐래요? 수초를 키우고
거기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겁니다. 거기 나가서 잡아오면 유기수산인 거예요. 이탈리아의 어시장에 갔는데, 어물전에 갔는데 도미가 누워 있는데 도미 아가미에 노란 탭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물고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서 봤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오가닉 아쿠아컬처 이렇게 써 있어요. 유기수산 물고기. 유기수산 물고기 우리 못하나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 벼농사 많이 짓는 우리 주영로 자종관리위원장 같은 분 거기다 메기 키우잖아요. 저도 논에서 메기 키우는데 그럼 제 논은 유기인증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유기인증일까요? 아닐까요? 인증받을 때 품목에다가 넣으면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수산물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품으로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유기수산물 3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김, 미역, 다시마. 이거 유기수산물 있어요. 예,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참 아깝죠? 한국과 미국의 인증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결과중심주의, 미국은 뭐예요? 과정중심주의, 현장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결과중심주의는 뭐예요? 실험실주의. 저 인증받을 때 인증심사원이 와서 배 가죠. 갖다 농약 검사하죠. 농약 나오면 인증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 안 주죠. 예. 미국은 현장주의. 우리나라는 위반행위 접근법, 사후 징벌적 관리를 하고 미국은 리스크 접근법, 사전 예방적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적합사항은 부적격이고 부적합사항은 미국은 그냥 개선사항이에요. 어떻게 해서 농약이 나왔는지를 연구하고 그것들의 방지책을 만드는 게 인증에서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이모작하는 논인데 요게 보리 심어놓은 거예요. 보리. 예, 보리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 농가원의 직원분들이 여기 방문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논에다가 이렇게 뿌려놨대요. 유기인증이래요. 이게 뭘까요? 화학비료. 잔뜩 뿌려놓은 겁니다. 화학비료. 예. 야, 이러니까 인증기관이 우리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우리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갔는데 똑같이 다 이렇게 뿌려놨더래요. 유기인증인데. 3분의 1일까요, 이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가? 했더니 95.5%가 안전성 때문에, 예, 그거 먹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2.5%는 영양가 때문에, 35%는 환경보호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대답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친환경 농산물은 그냥 안전할 것 같아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유는요. 유럽은 환경보호가 83%, GMO나 방사능을 기피할 수 있어서 81%, 지역의 제철에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사 먹어야죠. 78%. 이런 걸 다층 분석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